세계 유일의 유료 사복. 근데 이거 재밌어요. 저도 가끔 보거든요. 벙커 깊숙이 딱히 재밌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웃기고 자빠라진 딴지일보 기자들과 벙커원 요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재밌다니 덕분에 판매도 하게 됐습니다. 구매는 온라인 딴지 마켓과 딴지 카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얼마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쓰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코뼈가 부러졌어요. 나는 강남이가 다 털렸지 뭡니까? 저는 변기에 빠뜨린 핸드폰을 쓰다가 얼굴에 똥똑이. 벙커링 스마트폰 뒤에 간편하게 붙이는 것만으로 각종 부상과 정신적 충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벙커링이 아닙니다. 무려 딴지 로고가 박혀있는 프리미엄 에디션을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요즘의 팟빵 제71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지난 몇 년간 본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한 컷의 그림을 봤어요. 근데 이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냐? 대국민 담화병을 해외 순방으로 이렇게 해답은 항상 해외 순방. 아니면 해외 순방을 앞두고 국가 위기를 발생시키든가. 또 있어요, 재밌는 게. 얼굴 지운 거 봐. 이건 저희 벙커팀이 한 거예요. 나는 온전한 사진을 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 청사를 방문했을 때 이런 SNS가 올라온 거예요. 그네님은 못 말려. 본인이 직접 물을 챙기십니다. 우리들이 챙겨드리려 또 좋으련만 이럴 때 그네님은 정말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응? 또 먹여줘? 생수기에서. 물은 셀프 뭐 이런 것도 한번 화제가 된 적 있잖아요. 근데 요걸 보고 패러디를 한 거예요. 유병재 씨가 병재님이 직접 똥을 닦으십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저 심정. 이럴 때는 병재님도 정말 말릴 수가 없습니다. 유병재. 근데 정청래 의원님이 이런 식의 패러디를 스스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패러디가 널리 번져나가야 된다며 정말 안 웃긴 패러디를 본인 직접 해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종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1차원적인 이거 다른 것도 하나 또 있잖아요. 있어요. 자기가 좌파라며 왼손으로 팔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어 웃게 되는 정청래 의원 나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팟캐스트 진행자 정청래입니다. 나는 정청래다. 어제 또 녹음했어요. 이 패러디는 누가 생각해낸 거예요, 이거? 근데 며칠 전에 제가 행사가 있어가지고 서산에 있는 수덕사를 갔어요. 근데 갔더니 종과 북이 있더라고요. 대웅전 앞에. 그래서 종 앞에서도 찍었어요. 왼쪽에 서서. 그리고 북도 왼쪽에 서서 찍었어요. 종북 좌파라는 거야, 이게. 참 억지스러워요. 그래서 저걸 올렸는데 반응이 시원치 않았어. 그랬겠죠. 그래서 센 걸로 하자. 그래서 팔을 보는 순간 아 이거다. 그래서 팔을 올려서 파죽지세로 기분이 좋아졌어. 그래서 새롭게 아이디어를 개발했지. 좌빨. 그건 뭐예요? 이거 커피를 왼손에 들고 빨대로 하는 거야. 좌빨. 그래서 하여튼 이 사태가 얼마나 웃긴 건지 네. 이렇게 패러디하면서 타고 넘어가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수준의 네. 홍보물이 진짜 나와요. 새누리당에서 그렇죠. 국정교과서 홍보책자 네. 만들었는데 박정희 선글라스 요거는 부정적으로 묘사가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묘사됐다. 선글라스는 본인이 낀 거 아니야? 그렇지. 5.16 군사고 때도 하고 차지철 대동하고 그때 검은 선글라스 끼고 찍었죠. 그리고 또 이런 패러디가 아니죠. 뭐 일종의 패러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유은혜 의원 당 대변인. 네. 이 유은혜 의원 오면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 너무 진지한데 이건? 왜 이걸 찍었냐? 근데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지상파에 지금 유관수는 없다는 홍보 동영상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기로 판명이 됐어요. 그렇죠.
잠깐만요. 홍보 동영상부터 볼게요, 한번. 네. 1919년 나는 직접 만든 태극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체포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일본 헌병에게 피살되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동료들과 독립만세를 부를 때마다 매질과 고문을 당했지만 대한 독립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통찰력과 균형감을 키울 수 있는 역사 교과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거짓말인 것이 물론 거짓말이죠. 네. 아니 나오지 않는 것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2015년 지금 광고를 한 거 아닙니까? 2015년 교과서는 다 나옵니다. 8종. 2014년 작년에 두산동화 천재교육에는 안 나왔어요. 교육부에 교과서 집필 지침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유관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두 출판사는 뺐어요, 그걸. 근데 빼고 났는데 그래도 유관순은 넣는 게 좋겠다 해서 올해 개정을 해서는 이제 다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관순이 다 초등학교 때 배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할 얘기가 그거였어요. 출판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워낙 강조해서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중복된다.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교육과정 전체를 통해 유관순을 배우지 않는다는 듯이 왜곡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국정교과서 관련해가지고는 의원님이 얘기하실 부분 예산 부분이라면서요. 잠깐 순서를 말씀드리면 10월 12일 날 행정고시를 했죠. 국정교과서 이렇게 만들겠다. 네. 그러면 법 절차에 따라서 20일간 의견 청취 기간입니다. 의견을 들어야 돼 20일 날. 그래서 지금 10만 명 반대 의견 개진하자 이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또 인터넷으로는 안 봤죠. 10만 명이 진짜 올까봐. 네. 팩스. 우편하고 팩스. 네. 우편화. 그러면서 왜 인터넷으로 안 봤냐고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인터넷을 쓸 수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시골에 노인네가 있다고 쳐요. 인터넷이 안 되는. 그분이 그러면 팩스는 어디다 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변명이. 안 받는 거죠. 안 받으려고. 그래서 저희들은 11월 2일 날 20일 지난 이후에 무슨 뭐 변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절차를 다 밟았다. 그러니 예산 책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때 예산을 막으려고 했는데. 네. 네. 근데 기습적으로 이미 지나가 버려. 11월 13일 날 네. 이미.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네. 44억을 예비비로 승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돈에서 써버린 거죠. 그렇죠. 예비비. 네. 예비비라는 게 무슨 홍수 나거나 재해 발생하는 그럴 때 쓰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국가 재난 사태라든가 뭐 이런 거죠. 그때 예비비를 쓸 수 있는데 충분히 예상 자기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반대되는 그래서 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교과서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한 역사적 사례는 없다라고 실토를 했어요. 왜 실토했을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데? 다그치니까 국회에서 질문을 하니까 네. 그렇게 답변했는데 이것이 현행법 위반입니다. 그래요? 네. 행정절차법 위반이고요. 그럼 거기서 누구를 지금 고발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부 장관,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재정법, 2개 실정법 위반이죠. 입법 왜곡하고 뭐 절차를 기다려서 돈을 타고 이러기 전에 그냥 자기들은 돈 다 쓸 거 마련해 놓고 네. 사실은 반대를 하든 말든 이미 돈을 쓰기 시작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광고비가 더 많아요. 44억 중에 25억이랍니다. 저 통과된 날 바로 광고 대책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법에 따라서 20일 이후에 이제 강행하겠다라든가 좋아요. 그러고 나서 반대 의견을 우리가 이렇게 다 해명을 했습니다라든가 이런 거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그냥 박근혜 대통령 방미 절차에 맞춘 거죠. 근데 이 정도 되는 사안을 박근혜 대통령의 제거 없이 할 수 있을까요? 통과시킨 다음 날 수석 비서관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교과서 국정교과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일정에 맞춘 거예요. 그때 근데 황우여 장관이 그 발표하기 전에 9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니까 아직도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도종환 의원에 의하면 이 모든 책임이 도종환 책임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을 어떻게 0%까지 그렇게 하냐.
그러니 국정교과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종을 다 없애버리고 국정으로 만들 수밖에 없게 된 거다. 그렇죠. 니네 책임이다. 네. 그런 얘기를 황우여 장관이 했다는 거예요. 네. 라고 도종환 의원이 주장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뭐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이런 건 저한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 도종환 의원이 한 얘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답니까 이제? 아 근데 이게 답답한 게 네. 그럼 교육부에서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되는지 뭐 연구한 자료가 있어요. 그걸 안 줘 일단. 연구를 했어야 주죠. 아니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한테만 줬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육부 내 이 국정교과서 TF팀이 만들어졌어요. 네. 우리 당 교육위원들이 연락이 안 된대요. 연락 두절 상태야 공무원들이. 아 거기 TF에 연락을 해도 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려고 해도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죠.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교육부 내 TF팀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무슨 정말 거대한 대명분이 있고 진짜로 역사에 대해서 인식이 있어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바라볼 수 없다 무슨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나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딸이- 그것과 관련해서 재밌는 표현이 효녀 심청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데 효녀 대통령은 아버지의 과오를 지우기 위해 국민의 눈을 멀게 하고 있다. 아니 뭔가 댓글을 그럴싸하네. 만들어 보려고 댓글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요. 지금 유수한 대학의 교수들 있잖아요. 네. 교수들이 다 집필거부 선언하고 국정화 반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당보다는 새누리당을 더 많이 지지했을 것 같아. 근데 그분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야심차게 하고 있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잖아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이거 얘기해 보세요. 네. 네. 그 대학 교수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최고의 지성으로서 그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자존심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걸 연구를 해서 교과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갖고 온 걸 가지고 빨간 펜 가지고 북북 지우고 반대로 써도 이 교수들은 항의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국정체제에서 그렇죠. 그렇죠. 국정체제는 그러니까 최종 권한을 교육부가 공고하였습니다. 저작권을 가져요. 그러면 교수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거죠, 아르바이트.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건드렸다. 그 조단위에 돈이 흘러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누구를 바뀌든 정권이 바뀌면 또 뒤집어질 일이거든요. 거기 이름을 자기가 왜 걸어요? 그런데 오늘 김무성 대표가 고성 군수 재보궐선거 지금 나가 있거든요. 우리 당 후보는 백두현 후보가 지금 나가 있는데 거기 가서 참 이상한 말 했어요. 이렇게 개혁적인 대통령을 만나기 어렵다.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또 경찰의 날 기념식에 야 어쩌면 이렇게 두꺼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오늘 그런 축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걸 링크해서 트위터로 올리면서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가 헌법 정신이건을 4.19를 짓밟은 5.16은 어떻게 되는가? 그럼 아버님은요? 이렇게 올렸지. 물었어.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그러니까. 헌정을 그럼 중단. 아버지를 좀 모욕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저희가 몇 주째 물어보고 있는 김무성 의원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처럼 개혁적인 대통령이 없다는 말을 할 정도로 왜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밀리고 드디어 제가 아부하고. 찾았어요. 그래요? 네, 기가 잡혔어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호구라고 볼 수 아니 있죠. 그러니까 기회가 잡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다음 주까지 제가 다시 취재를 하고. 제가 다음 주에 취재해서 많이 해서 오세요. 다음 주에는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네. 거짓말. 자, 안녕히 계세요.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 엔젤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 1등 원료회사를 찾아
그중 제일 좋은 원료로 유산균을 만들자. 여러 논문과 인체 시험으로 장 건강에 유익함이 입증된 비타민 엔젤스 나눔 유산균. 지금 딴지 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교과서 국정화 관련해가지고 카톡에서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다고요. 북침, 남침 이렇게만 하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실제로 그 헷갈리고 가르치고 있는지 아닌지 따져볼 일인데 여하간 그런 찌라시가 돌고 있다는 거. 유교를 누가 일으켰는지를 불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식의 찌라시. 근데 이제 그 카톡에서 돌고 있는 유언비어들을 보다 어떤 분이 열받은 겁니다. 이렇게 썼어요. 본인의 페이스북에 카톡에서 돌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관련 유언비어인데 살다 이런 거짓말은 처음 본다. 저는 역사 교육과 전공의 20년째 역사를 가르치는 강사다. 지난 10여 년간 모든 교과서를 연구했고 수십 종의 한국사 관련 참고서도 모두 섭렵했고 모든 기출 문제를 풀어보았고 수능사 한국사, 공무원 한국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관련 책도 여러 권 저술했다. 나는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두고 볼 수 없다고 스스로 반박문을 쓰신 거예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퍼다 나르고 있는데 해서 저희가 이분을 직접 모시기로 했습니다. 심용환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수십 년 연구하셨다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 박한영 실장님 정도는 되실 줄 알았어요. 전공을 대학생 때에서 20년을 연구한 거고 강사로는 10년 생활을 했다 그 얘기인 거죠. 얼굴이 굉장히 어려 보이죠. 젊어 보인다도 아니고 어려 보여요. 네, 아무튼 네. 수능을 배우고 있는 학생같이 보이는데. 자, 어쨌든 10년 이상 학원에서 가르치신 거죠. 네, 학원 강사죠. 학원 강사. 네, 물론 사범대를 나왔으니까 교생도 다 했고요. 학교 제도가 좀 너무 답답해서 강사로 해서 재수생 고3 그리고 공무원, 임용고시생, 그러니까 하여튼 그 한국사로 먹고 사는 사람. 소위 교과서에 나오는 한국사 관련 기출 문제들은 다 풀어왔. 그럴 수밖에 없죠. 풀 수밖에 없는. 왜냐면 만약 학교라면 이렇게 조금 더 여유롭거나 참교육을 하실 수 있겠지만. 참교육. 네. 왜냐면 저희는 어찌됐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학생이라는 것이 계속 공부 얘기만 하면 재미는 없으니까 여러 얘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본질적으로 점수를 올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교사였다면 사실은 그 학교에서 채택한 교과서밖에 안 받겠지만 학원 강사인 관계로 8종 교과서를 다 봐야 되는. 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 교과서는 사실은 이게 변동이 심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보다도 이제 매해 나오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매해 나오는 기출 문제, 참고서. 그것도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면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봐야 되고, 그리고 자동 암기가 되는 게 매주 매해 수백 명의 애들을 월요일부터 이렇게 금토일까지 계속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같은 반 애들이 1년씩 끌고 가야 되니까 그 문제를 몇 번을 해설하겠어요. 그러니까 눈이 어디 가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저보다 더 유명하신 분은 많고 하지만 저 정도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다. 지난주에 이제 박한영 실장님 나오셔서 제가 또 잘 봤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연구하시고 교과서의 텍스트에 집중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교과서가 어떻게 참고서화되고 그게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시험 문제화가 되는지.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아니요, 실제 학교는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수능이 중요하죠. 아니 제 말은 뭐냐면 네. 지금 소위 이제 정부 여당의 주장은 교과서도 이렇게 나오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시험도 그렇게 나와서 아이들이 잘못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반론하고 반박하기 그냥 적임자라는 거죠. 네, 그 현장에 있는 양반이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과서 내용을 갖고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어떻게 외워지고 어떤 문제를 푸는지까지 전 과정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받으신 겁니까? 이걸 보고? 네. 아니 처음에 전 궁금한 게 또 사실 카톡을 이용해서 이런 여론 조작을 한다는 이야기는 지난 대선 때부터 나오기 시작해. 누구나 카톡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이 찌라시가 돌았다 하면 저는 궁금한 게 누가 처음에 이런 내용을 만들어서 어디에 태워서 돌렸을까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이 내용을? 물론 이제 기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교회의 집사님, 50대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보내주셨죠. 50대 집사님도 누가? 그러니까 그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 근원지가 추정되는 곳은 있죠. 그래요?
네, 추정되는 곳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국정원이다. 근데 이제 네. 어쨌든 요 찌라시 자체는 앞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개신교인들, 교회 다니는 네. 사람들한테만 전용으로 도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나가면 좋겠는데 뭐냐면 여기 이제 제가 뭐 보다 보면 답변했다가 그 예수님 제자로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썼던 이유는 나도 기독교인인데 네.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의도였는데 또 지금 어떤 말도 도냐면 저거 안티 기독교가 저기 뭐야 이거 이렇게 기독교 욕하려고 이렇게 썼다라는 아주 치졸한 그런 걸 해요. 안티 기독교가 기독교인들 욕먹으라고 만들어낸 거다. 한국 교회 내에서 특정 세력이나 특정 집단이 단순한 어떤 정치권과 이해관계가 아니라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 문제가 신앙인으로서 이 우리의 문제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어떤 극우적 이념이 신앙이라 이런 게 섞여서 내면화가 돼서 자생적으로 나오고 그게 막 유통되는 기간이 꽤 상당 기간을 온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다 필기해야 될 것 같아. 네.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를 들어서 국정원 이런 걸 만들어서 기독교 단체에 뿌려라고 던졌다고 하는 의심들도 있지만 그게 기대 아니냐는 모르겠으나 기독교 내부의 일부 정치적이고 극우적인 어떤 세력이 이거를 자생적으로 만들어냈다고 할 만한 정황들도 있다. 네, 왜냐면 실제로 그런 단체들도 있고요. 그런 걸 대놓고 표방하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그 정치인들과 연결돼 있어 또. 이 찌라시의 기원은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찌라시가 뭘 주장했고 그게 왜 말이 안 되는지 현장에 계신 분 얘기를 통해 가지고 기자들 말고 또는 학자들 말고 시험 문제를 풀으시는 분들 실제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걸 아는 분을 통해서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했어요. 카톡에서 20대 이상 설문조사에서 6.25가 남침이 54.7%, 북침이 45.7% 나왔다.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이게 왜 잘못된 주장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교육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이거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오해한 것을 가지고 실제 이렇게 주장하는 그렇죠. 거죠. 뭐 어디를 가서 어느 나이대를 물어봐도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냐고 물어보면 다들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 이렇게 전면적 남침을 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교과서에도 당연히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때 몇 해 전에 있었던 그 여론조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호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말이 안 되죠, 그냥. 이건 그냥 억지예요. 이건 패스. 네. 그 다음에 처음에 안 나오죠. 2013년 예를 보면은 미군을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으로 기술했다. 그리고 북한은 민주주의가 발전된 반면 남한은 독재와 부패가 판을 쳤고 뭐 이렇게 네. 교과서가 북한을 칭송하고 남한은 독재, 부패라고 얘기하고 미군은 점령, 소련은 해방군으로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해요. 제가 이 글에 대해서도 중간에 썼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제 한국사 교과서에 현대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 4단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립과 발전, 그리고 민주주의의 역사, 그리고 통일정책과 북한의 역사, 마지막이 경제와 사회.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4개 단원인데 남한 이야기, 대한민국 이야기가 97%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3%예요. 북한 관련이. 네, 북한 관련이 3%예요. 그러니까 굳이 비율로 따진다면. 그러면 당연히 남한 얘기는 자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북한 얘기는 간단할 수밖에 없고 북한 얘기는 딱 한 2가지 정도. 그나마 다뤄지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그나마 조금 배열이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김일성 유일체제 확립이에요. 북한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에 네, 대해서 그것이 갖춰져 가는 과정. 그래서 누가 처단당하고 누가 숙청당한 얘기가 디테일하게 한번 쫙 나와서 그게 이제 그 김정일로 넘어가는 과정이 하나 딱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요 뒤에도 나왔지만 50년대 때 뭐 천리마 운동 같은 경제 개발을 시작했지만 다 실패해서 84년 합병법 이후로 이제 그 최근에 와서 계속 개혁 개방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군을 점령군으로 소련을 해방군으로 기술했다는 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1차적으로 밑에 부분을 제가 먼저 얘기한 건데 비율상 우리나라 얘기를 자세히 쓰기 때문에 키워드로 추출을 하면 독재, 부패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북한은 왜냐면 애초에 얘는 그냥 훅 끝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억지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거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이건 뭐냐 말 그대로 초기에 그 해방은 우리한테는 해방이지만 소련과 미군은
일본을 무너뜨리고 일본의 관리 영토를 관리하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장해제. 그렇죠. 무장해제라고 식민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들어온 사람들이 요 조선이라는 한반도라는 딱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원래 소련군은 어느 지역을 들어가든지 인민의 해방을 표방하는 스타일로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하건 안 하건. 자기들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포고문도 조선 인민 뭐 해방 이러면서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미군은 당시 남한 쪽에 정치 세력도 많았고 그 중에 좌익화된 건국준비위원회라는 단체가 인민공화국이란 정부를 수립 선포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미군정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 속에서 백아드 포고령 자체가 점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디테일한 얘기가 자세히 나오지도 않고 핵심은 뭐냐면 그 포고령 2개가 교과서 밑에 붙어요. 그러니까 그 포고령의 태도가 어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교과서가 미군은 점령군이었고 소련은 해방군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 이해하셨습니다. 네. 이런 것도 사기네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주장하는. 그리고 이게 소련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고 미국은 굉장히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단언컨대 친미 교과서입니다. 왜냐면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라든지 뭐 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아예 제가 여기다 좀 강조했어요. 이건 그냥 아예 근거 없는 거짓말. 아예 거짓말이에요? 이건 아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이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저런 내용은 아예 없다는 익숙치 거죠. 않다. 이거는 그나마 단어라도 나오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주적은 북한이나 미국이라고 어디에도 나올 리가 있나요? 그렇죠. 저걸 쓰면 잡혀갔겠지 이미 교과서에. 교과서를 통과시켰을 리가 있나요? 근데 이걸 뿌린 사람이 이걸 보고 누군가는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곳곳에 이 앞에 중간 끝에 교과서에 아예 없는 이런 문장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를 확인하지 않고 공방은 정치 공방제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나왔다고 자기 확신을 하고 제가 이 쓴 반박문에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이제 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만 계속 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읽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라고 하고 북한은 국가 수립이라고 했다. 그럼 맞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고 뭘 지적한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서를 오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건국절 논쟁과 이어지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적 가치로 봤었을 때 3.1운동이라는 사건이잖아요. 3.1운동이 그냥 데모가 아니라 처음으로 조선왕조가 망했는데 민중의 자발적 의지로 운동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권 재민의 원칙, 민중의 의지로 그 열기 속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1919년에. 왜냐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9년에 만들어졌고 뭐 여러 가지 사실 학계 논쟁은 있지만 그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이어왔고 그리고 갖은 논쟁 속에서 48년 정부 수립이 될 때 이승만 대통령 본인이 민국 30년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 하실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계승된 정부다라고 표방을 하세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나는 계승하였다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이승만만의 계승이 아니라 보편적 인식인 거죠. 당시에.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정부가 수립이 된 거지 국가 수립은 아니죠. 그 전에 이미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19년에 이미 그런 선언을 했으니까. 그렇죠. 뭐 대동단결 선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서가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북한은 이제 그런 정통성을 스스로도 부정했고 말 그대로 건국을 한 거죠. 새로운 나라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한반도에 2개의 정부가 현실적으로는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2개의 정부가 있는데 그중에 누가 정통 정부이냐를 정확하게 기술한 거예요. 우리가 정통 정부라는 거죠. 우리가 소위 임시정부를 계승하였고 북한은 별도의 다른 국가를 수립했다. 본인들이 또 그렇게 주장했어요. 북한이. 그런 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북한이 정통성이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 내용이네. 그리고 경악을 했죠. 왜냐면 이런 자랑스러운 얘기를 갑자기 이게 무슨 친북인 양. 네네네. 실제로는 북한은 정통성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걸 못 알아듣고. 그렇죠. 그 바보라는 얘기군요,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답변의 의미가 없어요. 그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 하나 또 나왔고 이거는 박정희 경제개발은 독재 연장의 수단이고 김일성의 정적을 숙청한 것은 사회주의 각국이라고 기술했고 새마을운동은 유신체제를 정당히 한 수단이고
북한 천리망 운동은 경제 연설이라고 표현해서 북한을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안 한 티가 나요. 왜냐면 그러니까 예전 근현대사 교과서가 있었고 지금 한국사 교과서가 있는데 한국사 교과서의 대부분은 근현대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현대사 쪽은 연도를 암기하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막 강사들끼리 싸워요. 필요 없다 하다 하지만 결국 연도를 외우는 게 되게 유리해요. 근데 이제 얘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그러니까 시험 잘 보려고. 예. 그러니까 외우는 암기로만 얘기할게요. 왜냐면 이게 형성되고 수립되고 하면 교수님들 복잡하신데 저희는 딱 왜냐면 정답을 찾아야 되니까 새마을운동이 1970년이에요. 유신은 1972년이잖아요. 그럼 루트가 안 맞아요. 새마을운동은 유신 체제를 정당하게 한 수단이다. 이렇게 거꾸로네. 배울 수가 없죠. 차라리 유신이 새마을운동을 정당하게 한 수단이라고 하든가. 여기는 불러와야 돼요, 얘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원래 교과서 민주주의라고 써있는데 자유민주주의라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굳이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서술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그걸 만드는데 일조하셨던 이승만 대통령이 2차례 헌법을 뒤집었고 박정희 대통령도 크게 2차례 헌법을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쓰니까 이런 지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 쪽은 아까도 말했지만 서술이 안 되고 그나마 되는 것도 정적 숙청, 거의 이건 국가도 아니고 깡패가 이렇게 뭐 조졌다 이 식이니까 이렇게 대응되는 서술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숙청의 내용이 있지만 숙청이 사회주의를 가꾸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처럼 기술되어 있는 것,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아니요, 이건 맞죠. 왜냐면 네. 유일체제가 되고 60년대 후반에 주체사상이 나오고 그리고 사회주의 헌법이 개정이 되면서 72년에 주석이 돼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하게 북한의 이 독재 과정을 정확히 서술한 문장인 거죠. 여기 가치 판단은 없다는 거네요. 말하자면. 근데 사실은 교과서는 은근히 이렇게 은근히가 이렇게 북한이 잘못됐다는 그렇게 가면 북한이 잘못됐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죠. 이 맥락 안에 북한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그 의미가 숨어 있냐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숨어 없다는 거죠. 숨어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97대 3이니까 시험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이게 1년 동안 그 두꺼운 교과서를 기원전 70만 년 전 구석기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걸 가르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제가 떠든 건 저는 이거를 전공했고 또 이걸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다 숙지라니까 가르치지만 학생들은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슬쩍 듣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교과서 자체는 정확하게 북한의 독재상 위주로 서술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학생들은 그 자체도 기억 못할 정도로 교육을 안 받고 있는 게 교육 현장이라는 거죠. 실제는 북한을 우려할 정도의 교육량 자체가 없다, 아예. 네. 이 말이 그 말이시구나. 순서가 바뀌었다고. 시험에 잘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이건 시험에 나와요? 특히 새마을운동은 요즘에 최근에 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럴 것 같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 EBS 수능특강 교재나 이런데 새마을운동 문제가 많이 나와요. 최근에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수능에 출제가 된 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2010년에 한 번 출제가 됐는데 빈도 자체는 확실히 높아졌어요. 올해는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유엔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은 비판하면서 북한의 독재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는다. 이건 연장선상이죠. 일단은 자유민주주의 역사가 교과서는 6월 항쟁으로 세팅됐다로 끝나거든요. 그 6월 항쟁 앞에 결국은 전두환 정권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나오죠. 그리고 뭐 굳이 제가 전두환 대통령 편을 들어드리면 삼천교육대 같은 억압 얘기도 하지만 3S 정책이라든지 교복자유라든지 이런 유화 정책도 암기 사항이에요. 북한의 독재 정권의 참상에 대해서는 교과서가 세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북한 자체를 특별히 다루질 않기 때문에 자세히 나오지가 않을 뿐이지 북한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나마 학생들 시험에 조금 예전에 좀 나오던 게 69년, 70년 때 북한이 도발한 것 중에 푸에블로 사건, 그러니까 미군 푸에블로 사건 그거하고 이제 1.1 그러니까 김신조 그 난파 간첩 사건 두 개가 만행도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시험, 그러니까 수능까지는 아니지만 시험 문제까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북한이 저지른 아주 아주 구체적인 어떤 그런 잘못된 행동 중에 유명한 사건을 교과서가 정확히 서술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문제로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 교과서가 보수냐 진보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이런 거보다도 교과서 자체는 애초에 상당히 꽤 보수적인 교육을 이미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미. 네. 저는 이게 제일 웃겼어요.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강하고 기독교 업적이 빠졌다. 교과서에.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전에 그 전직 교장 모임에서 국정화 찬성
성명서 냈잖아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독교의 업적이 빠져 있다. 기본적인 논리가 기독교를 동지로 삼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불만들을 찔러주고 기독교가 교과서에 더 많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기독교 타고 들어가서 다른 것도 바꾸려고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뭐 일간지 주최로 해서 그건 뭐 다 보도가 된 거 얘기될 것 같은데 뉴라이트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희영 교수와 그리고 교회 신학자들이 함께 공동 심포지엄을 했어요. 교회 신학자가 왜 역사학자하고 공동 심포지엄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 더 충격적이었던 건 권희영 교수가 어떤 논리로 얘기를 했냐면 이게 지금 교과서가 좌빨이고 그러니까 어떤 반공 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찬란했던 기독교 역사를 축소소설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선포를 하고 그리고 교회사 교수가 받아들이는 형태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아주 대대적으로 좀 이렇게 기독교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 적이 기독교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군요, 지금 현재. 그런 이 싸움 부분이- 안에 포섭하려고 하는. 그렇죠. 네. 이게 근데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 그러니까 뭐 이건 종교를 떠나서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이제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독립운동사에서 개신교 위치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교과서의 분량이 얼마 안 되니까 정리를 막 할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해도 사실 하나하나 따지면 제일 개신교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심지어 뭐까지 나오냐면 선교사들이 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면서 그 이화학당을 세우면서 여권 신장을 했다. 이게 뭐 문제로도 나오고 그리고 헐버트 같은 경우 외국인인데도 그 헐버트 선교사가 단독으로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혹은 이제 신민회라는 유명한 독립운동단체가 해체된 것도 이제 뒷장에 가보면 기독교 탄압 사건으로 되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비해서는 확실히 서술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쓰는 거죠. 뭐 조만식이 물산 장려 운동을 했다를 조만식 장로께서 물산 장려 운동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당연히 교과서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 안 하는 거지만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고 더군다나 교육 방식 자체가 종교 중립화 정책이라든지 종교 균등화 이런 게 있어서 종교 편을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맞춰 나가요. 그러니까 조금 약한 데랑 많은 데가 똑같은 형태로 구성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많이 했는데 왜 장로라는 표현을 안 해줘? 뭐 이런 거. 뭐 그렇죠. 예. 네. 그렇다고 반기독교는 아니잖아요. 반기독교 아니죠. 그리고 사실 이게 재료가 좋은 게 만약에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면 교회에서 갖다 놓고 야, 요 조만식이 장로야 라고 교육을 하면 오히려 더 교육 입장에서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사실관계도 틀린 걸 가지고 지금 자각하려고 하는 거네요. 네네네. 교과서가 829건의 오류와 편향에 대해서 보완하라고 했는데 따르지 않았다.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교학사가 나왔을 때 교학사. 예, 지난주에 그 문제의 교학사. 박한영 교수 민족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3일간 딱 연구해서 A4 40장으로 오류를 뽑았거든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박한영 실장하고 따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더 많았는데 또 어떤 출판사에서 출간도 하자고 했는데 야 이거 가르쳐주면 이거 이제 다 저쪽에서 뺏긴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저것들이 수정했다고 할 때 터뜨리자. 실제 지금 그러고 계시거든요. 아니 진짜 그러고 계세요. 충분히 그러실 만한 분이에요. 뭐가 들렸는지 말해주지 않고 있다가 진짜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만 준비는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초기에 지적했던 게 829건이나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쪽 교학사 측에서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니들도 문제가 있다 하면서 약간 물타기를 하면서 한 2개 지적하셨어요. 그쪽에서. 이 829건은 8종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부가 그렇게 밀었던 교학서 교과서 얘기네요. 그렇죠. 지들 문제였네요. 네. 그걸 마치 다른 교과서가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거짓말이네요. 네. 전교조가 이 교과서를 집필했다 이런 식의 주장인 거죠. 이게 좌경화됐다, 좌빨이다. 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서 제작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제 방송에서 국회의원 의원께서 방금 팟캐스트 딴 데 듣고 왔는데 뭐 교과서 만드는 3년 걸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면 죄송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누굽니까 그 국회의원이? 그 CBS 어디 나오셨는데 하여튼 뭐냐면 실제로 10년이 걸려요. 왜냐면 이게 정말 그러니까 7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얘기고 여기 오신 분들의 세대와는 다르게 흥선대원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노무현 정부까지가 물론 이명박 정부가 기술이 되긴 하지만 시험에 안 나오죠. 왜 한 일이 없나요? 시험 내는 사람 기분도 생각해야죠. 자세하게 만드는데 그거를 절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학자들이 보기에 오류가 없도록 그러니까 적어도 학설적 입장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팩트 자체가 틀리면 안 되도록 서술을 하나하나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교과서니까. 그게 또 그 다음은
저 같은 혹은 이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레벨에 맞춰서 가르칠 수 있게, 그러니까 애들이 독해 가능하게 교과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10년이 걸리는 거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3년이란 말이 나오냐면 개정을 하잖아요. 그 개정 단계가 3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개정만. 그렇죠.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주도하는 분들이 대부분 교수님들이고, 그리고 그 교수님들이 전교조 가입한 거 아니잖아요.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있냐면 학원 강사가 전교조랑 연계가 됐다는 찌라시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날 얘기하나 뭐 이렇게 뭐냐면 교수들이 이 집필을 주도하시고요. 여긴 출판사가 들어가잖아요. 출판사가 주도해서 필진을 구성하죠. 그 안에는 이제 뭐라 되나, 예를 들면 이게 또 사범대학들의 어떤 그런 좀 전통, 문화 이런 것을 겹치면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후배들 뭐 하는 정확한데 제가 뭐냐면 핵심 요점은 전교조가 자기들이 들어가서 이걸 주도할 판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구성상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천재교육 출판상가를 두고 되게 좌편향했던 얘기인데 그 교과서 애들이 제일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 교과서가 가장 디테일해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쓰였던 이유는 그게 좌편향이 아니라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확연히 볼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업하다가 혼자 공부할 때 보면 너 그거 갖다가 혼자 읽어 이럴 정도로 우리 학교가 다른 거 예를 들어서 교학사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책을 구해와서 볼 정도로 잘 만들어서 했는데 그걸 탁 집어서 이제 그때도 몰고 간 거였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말씀하신 쭉 글로 반박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그 교과서 집필진. 전교조가 주도하고 있다 뭐. 네. 근데 이게 너무 순한 논법인 게 전제가 전교조나 전국 역사 모임 회원이면 좌파다. 근데 그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좌파 교과서다라는 순한 논법이잖아요. 왜냐면 요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사람 원래 들어가는 건 이 사람이 어느 학교 소속이고 무슨 업적과 경험이 있느냐로 집필진이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싹 빠지고 이렇게만 넣어놓고 이거 사실 확인도 뭐 안 되는 딱 이거만 들어오거든요. 요 사람 네. 3명이네요. 그런 역사문제연구소도 이거 좌파다. 전교조에 가입한 적이 있는 교사가 3명 있다. 근데 다른 찌라시, 제가 두 번째로 대응한 찌라시에 보면 그 전국 역사 교사 모임도 전교조의 내부 조직이다 이렇게 근거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참여했던 교사들이 다 좌편향이고 전교조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문서를 만들어 돌리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잠깐 위에 보시면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게 있죠. 밑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교학사 교과서예요. 한국사 중앙연구원 권희영 교수, 공주대 이명희 교수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죠? 나머지는 썼다가 지필 스스로 지워달라고 했던 사람들 부끄러워서.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고 들어간 게 아니라 관계상 들어갔는데 이렇게 될지 몰랐다. 그리고 하는 과정 중에도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는데 했던 사람들 양심 선언하고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주 교대 이 교수는 왜 문제가 있냐?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비판 시국선언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사람의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좌편향이 되고 있다고. 근데 제 생각에는 찾은 것도 아니고 이거 일베에서 따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붙여놓은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근데 여기 역사문제연구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세간의 100년 전쟁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좌빨이다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이름을 다 못 외우니까 역사문제연구소 전혀 별도의 단체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이거 그 단체 아니야? 이런 이미지. 일일이 다 안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울산대 교수님 이명박 정부는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국민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근데 전공이 조선시대사예요. 그럼 이분은 조선시대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좌편향으로 써요? 자, 알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실제 기출되는 문제인 건가요? 수능 문제? 네, 보세요. 아까 그 얘기예요. 딱 요렇게 배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 수능 문제거든요. 근데 보면 그러니까 이 6.25 문제는 언제나 이렇게 글로 나오거나 그림으로 나오거나 뭐 학습하실 필요는 없고 하는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옆에 정확히 나와요. 북한군 남침하 다 써있죠. 그렇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중국군 참전. 그래서 이제 요 다에 이제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게 흥남철수와 일사후퇴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야 흥남철수가 뭐야? 서울 뺏긴 거 여러분 딱 맞고. 왜냐면 흥남철수는 그 원산에서 도망간 거. 이러면 또 일반 어르신들은 야 흥남과 원산은 달라. 아니에요. 시험에서 그냥 흥남 원산 같이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요. 그때 평택 오산까지 밀렸다가 서울 재수복하고 계속 휴전 회담만 진행되다가 이제 개성에서 휴전 회담 했고
결국은 여기 마가 또 중요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하면서 거제도 방공포로 석방 사건 했다. 그래서 휴지연 협정이 그렇게 반대했지만 휴지연 협정 체결했다. 이렇게 배워요. 요거만 배워요. 요거만 배우고 정부가 바뀐 다음에 뭘 추가했냐면 휴지연 협정 체결된 이후에 그 이승만 대통령의 찬란한 업적이라고 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다는 게 강조가 돼서 EBS 정도에서만 문제화가 되고 있어요. 오케이. 네. 그 북한 관련해서 그러니까 네. 그 이게 배우고 있는 내용의 요 정도가 압축판이죠. 그렇죠. 예. 요 정도이고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 한강 폐쇄하고 파괴하고 떠날 시점이 언제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그때가 아니라 아닌 것 같은데요. 보기에 나오는 문제.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이 현행 교과서는 보수적이에요. 현행 교과서는 사건만 이렇게 드라이하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 상식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혼자 도망가고 강을 폭파시켰다 하는데 그 가치 판단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네. 교량이 폐쇄되었다고 하는 팩트만 배우는데 이게 언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문제군요. 이게 아주 단순하게. 그 이승만 나쁘다 이런 얘기는 없는 거네요. 여기는. 교과서에도 없고 배우지도 않고 예. 그런 거 자꾸 이렇게 떠들면 소문나요. 좌편향 강사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사회주의 체제 붕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보여주는 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아, 그러니까 요거 북한 관련해서 나온 문제가 일단 한번 보자. 뭐가 있나 이거죠. 그렇죠. 네. 이게 2006년에 한번 나왔다는 거죠. 북한 딱 관련에.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근데, 번 나왔어요? 네, 왜냐면 그 전까지 2004년까지는 국사라는 교과서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시죠? 옛날 보시던 그 근현대사 내용이 없는 그러니까 조금 있고 선생님들 넘어가는 그거 있잖아요. 흥선대원 그쯤에 흐지부지해지는 그러다가 제가 흐지부지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이제 근현대사라는 거민정제 교과서가 처음 그렇죠. 별도로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2005년부터 나왔는데 두 번째 해에 북한 문제가 딱 한 번 나왔어요. 이게 여태까지 2004년부터 한 12년 되는 동안 딱 한 번 있었던 문제예요. 북한 관련 문제 딱 한 번 나왔군요.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이건 사문화된 거고 이 문제도 보시면요. 내용을 보면 이게 결코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아요. 내용 보면 뭐 북한의 뭐 이렇게 뭐 농업협동화 정책을 통해서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강화했다라든지 주석제 신설했다라든지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었던 북한의 유일체제나 경제개발의 실패를 위주로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전혀. 할 필요가 북한을 없어요. 찬양하고 뭐고 할 지면 자체가 없는 거군요. 지금 네네. 문제도 안 나오고. 오케이. 자, 이건 뭡니까? 요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슈 자체가 대부분 다 그 국정교과서를 막으면 된다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근데 제가 단언컨대 얘기하건데 그거는 시작점이지 결코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막아내면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이고 충분한 근현대사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지난 수년간의 과정을 보면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근현대사 교과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건? 이렇게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없애야 된다 하면서 탐구 과목들을 선택 과목으로 시킨다라든지 또 이제 한국사나 서울대가 우리 서울대를 들어오려면 이거 해야 돼. 라는 언제나 서울대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이제 그걸 안 하려고 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가장 결정적 사건은 이제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게 사실은 근데 노무현 정부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학계가 어차피 고구려백제 신라 얘기는 다 배우니까 그건 중학교까지 하고 이제 그 고등학교 들어오면 근현대사 위주로 해서 그걸 수능 필수로 가자 이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그게 정부가 바뀌면서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 그냥 옛날 이야기랑 요즘 얘기를 한꺼번에 섞여서 너무 공부할 거 많은 더군다나 그거는 서울대 필수 과목인 탐구가 총 11과목인데 2과목만 선택해 시험을 봐도 되는 현상은 어떻게 되냐면 한국사를 안 하겠죠. 그런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 보세요. 네, 과거에는요 근현대사가 20문제 100%, 그러니까 근현대사 교과서가 있었고 평균 25만 명 중에 17만 명이 응시하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꾼 다음부터는 현재는 근현대사의 분량이 좀 더 많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서울대생들 위주로 가니까 원래 아까 17만 명이었지만 50만 명 중에 3만 명밖에 이 과목을 공부하지 않아요. 근데 내년부터 수능 필수가 되잖아요. 필수가 된 교과서는 전근대사가 60%예요. 그리고 근현대사가 40%니까 문제수도 적을 것이고 그중에 현대사 문제는 더 적겠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지적하시는 부분은 최근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수립됐고 이런 내용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다시. 그렇죠. 수능 필수라는 말을 하지만 그 필수조차도 그런 것들을 안 배우는 구조로 이미 가고 있고 아예 고시가 나왔어요. 은밀 이건 거의 사실 화두 안 되는데 근현대사 위주로 교육을 해라라는 전근대사 옛날 이야기 위주로 교육해라는 교육부 고시가 내려온 상태예요. 어쨌든 추세는 그래서 최근 역사를 안 가르치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런다는 거죠? 네. 그럼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근데 안 가르쳐 가는데 필수인데 국정화를 한다고 하면 그럼 이거 좀 더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안 가르쳐도 자기 아버지 얘기는 미화시켜 놓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한두 문제로 나오긴 하니까. 그다음 이건 뭐 새마을운동 나왔다. 2011년도 수능인데 새마을운동 문제를 보통 풀면 어떻게 배우냐면요. 그 전까지는 공과 가를 기술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농촌의 소득증대를 도모했다. 플러스 하지만 외형적 근대화에 치중됐다. 이렇게 딱 외웠어요. 근데 이 문제의 답을 보면 놀라운 게 기억 니은은 문제가 아닌데 디귿을 보세요.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렇게 보면 아무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교육의 포커스가 슬그머니 이 운동은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갖고 추진한 운동이었다라고 문제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끔 그 언론사 같은 거 보면 어차피 EBS 수능 특강 하는데 교과서 뭐 바뀐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라고 하지만 EBS는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교과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면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하는. 그렇죠. 그 전초전이 될 수 있는 문제. 지금은 그 변화를 보시는 거군요, 최근에. 네네. 수능 문제를 통하여. 네네. 네. 왜 그럴까요?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기자가 묻는 거예요. 이런 찌라시,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돌면 그때그때 이제 반박하고 계시는데 가장 최근 버전이 오늘 그 도입부에서 얘기했지만 유관순 여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앞부분에 얘기했거든요. 유관순은 초등학교 때 배우기 때문에 뒤에 가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없어서 빠진 교과서도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딱 그거예요? 유관순이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유관순이라는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관순이 외쳤던 목소리나 유관순이 소망했던 희망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유관순 누나가 뭘 했어요? 3.1운동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린애들한텐 유관순 누나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나란 말이 좀 불편하면 유관순 열사가 있었다는 걸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지만 고등교육에선 3.1운동과 3.1운동이라는 3.1운동을 바탕으로 한 임시정부라고 하는 그때 수많은 유관순, 당시 기록으로 경찰 측 추산만 한 3개월간 250만 명이었거든요. 동원된 경찰 측 추산이. 그렇다면 사실은 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 다 들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외쳤던 그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주권재민의 원칙에 우리의 나라라는 거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교과서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유관순 누나의 팩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3.1운동과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임시정부와 또 이제 임시정부 외에도 수많은 사람의 어느 정도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향한 독립운동사를 가르치는 게 정상인데 그거에 대해서 애들이 부담감을 느낄 정도로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교과서는 유관순의 소망을 간절히 담은 교과서라는 거죠. 어우, 똑똑하다! 사실 저는 그 광고를 보고 웃긴 게, 그 독립군들을 때려잡으려고 했던 게 아버지잖아요. 일본군 장교 완주에서. 기승전부.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유관순 그 소위 그 3.1운동의 정신을 담아서 임시정부 수립했는데 그거는 정부 수립이 아니라고 주장하잖아요. 여기서는. 건국은 이승만이 한 거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럼 유관순을 끄집어내면 안 되는 거지. 그쵸. 염치가 있으면 자기들이. 염치도 아는 없는.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네? 사실은 이렇게 정치인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시민사회에 그 분야에 시민 한 사람이 나와서 정리해버리는 거,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이런 게 이 그 국정화 논란을 그 해치우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고맙고 저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그 페이스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댓글 달고 포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셨고 인터뷰도 여기저기 하셨어요. 실제로 많은 제보가 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지만 혹시나 주변에서 감당 안 되는 찌라시가 있다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예. 괜찮은 것들을 골라서 계속 대응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뭐 카드뉴스 같은 거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분 계시면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시면 텍스트만 제작이 가능하니까 함께 협업을 하면 더 발빠르게 시민 차원에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페이스북에서 심용환 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네이버 다음에도 치면 기사가 있어서 아마 쉽게.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겨레 21과 희망제작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헬조선의 시대를 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힌트는 무엇일까요? 참여하는 정치입니다. 4월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공천을 둘러싼 소음과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과연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요? 그래서 한겨레 21과 희망제작소가 시민 100명을 모셔서 좋은 정치인의 자질과 어떤 국회의원이 필요한지 고민을 시작한답니다. 좋은 국회의원,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시민 대토론회를 통해 잣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 여러분들은 오는 30일까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이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몇 조 단위의 다단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중국으로 튑니다. 밀항하죠. 그 영화에서나 보던 밀항을 실제로 해요. 성공하고, 그리고 밀항 과정에 해경이 에스코트했다는 얘기까지 있죠. 경찰 고위 간부들도 거기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아니라 연루되었고 몇 억 단위씩 받았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년, 횟수로 4년 전에 2011년에 사망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4년 후에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지기 한 거예요. 그 불거지는 데 있어서는 2인자가 잡히고 그 사람이 튄 지 7년이나 잡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제 심지어는 밀항을 도왔던, 그리고 그 중국에서의 그 소위 도피 생활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였던 친인척 외 조카가 어제 갑자기 경찰 발표로는 자살하였다. 이태원 사건도 갑자기 오래된 사건이 불거져 다시 태어나면서 그 여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조이팔 사건도 마찬가지. 물론 사건 자체는 큽니다. 근데 진작에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죠.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 사건이 나온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한 시점에서 바라볼 지점은 없는가. 그걸 제 입으로 얘기하면 제가 검찰 들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100%님한테 하게 하고 다 떠넘기는 거죠. 100%님을 소개합니다. 네. 우선 사망했다고 보십니까? 조이팔은 뭐 살아있고요. 잠깐만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 친인척들이 장례식에 참여해서 찍었던 건 비디오에서 캡처 화면이에요. 요 조이팔 씨가 투명한 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저렇게 투명한 관을 쓰나요? 그것도 웃기고요. 조이팔 씨인지 어떻게 알아? 말할까봐 투명한 관을 썼다는 것도 웃기고요. 두 번째는 누가 장례식에 친인척들이 저걸 찍고 있나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저걸 보자마자 이건 안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너무나 보여주기 위한 거라서. 뭐 이상한 지점 중에 사망 진단서에 이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한 건데, 뭐 여러 가지 그 살아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기 파출소 직인이 지켜야 된대요. 공안이 와서 저기다 직인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그러면 이게 가짜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살아있을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로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녹취록 일부예요. 아, 여기에요, 다. 전부 다 씨발 뭐 어쩌고저쩌고 쫙 써있습니다. 하여튼 돈 받았는데 왜 돈만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냐, 뭐 이런 거 일부 내용이고요. 일부 내용을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린 거고, 이거 말고도 또 사망을 하지 않았다고 추정하는 프로파일로서의 어떤 단서들은 뭐가 있습니까? 2006, 7년도 넘어서면서부터 흔히 조이팔 다단계 사건이 발생한 그 시점에 경찰 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계속 돌았습니다. 뭐냐면 원래의 다단계 사기와는 맥락이 다르게 처리가 되고 있다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 처음부터? 예. 수사 초기부터? 네. 초기부터.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떤 수사가 나오면은 흔히 말하는 견적이 나오죠. 그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소환해야 될 사람이 소환이 안 당하고, 아니면 계좌가 추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건 초기부터 경찰 내부에서 이 사건은 제대로 수사 안 되고 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제 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한 몇 달 지난 다음부터는 이건 뒤에 이제 최소한 그 왕별 정도는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왕별이라고 하면 경무관이죠, 경무관. 경무관이요. 예. 근데 이제 정확히 그 지금 드러난 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방모하는 사람이 이제 그 뒤를 받았다는 얘기는 공공에 돌고 있고요. 일단 밝혀진 거는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과장 본인이 일단 9억인가 받은 걸로. 예. 근데 그 정도에서 이게 다 이렇게 해결이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보통 이제 그 이런 사법기관한테 뇌물을 줄 때는 한 사람한테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좀 받아봤어. 제 주머니에 있어갖고. 이제 왜냐하면 사건은 처리라는 게 사실은 결제 라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어떤 뭐 압수수색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할 때는 위아래가 사실은 다 연관이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요 시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다는 것은 느낌이 오는 거죠. 얘가 좀 뭐가 막히고 있구나. 어느 선까지 먹였구나. 예, 뭐 그냥 딱 아는 거고 그게 이제 대장 수준이나 아니면 총경 수준이냐까지 다 하면은 보통은 그 한 팀 전체가 다 이제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의 팀이라든가 대 정도를 날려버리죠. 일개 경사가 받은 돈이 15억, 뭐 9억 그렇게 되니까 뭐 만약에 일반 직장으로 치면 일개 경사라고 하면 뭐 대리나 과장 정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비해요자면? 경사하면 8급, 7급 공무원이죠. 전반적으로 사건 수사의 요소에 현직 경찰이나 전직 경찰들이 그 가로막았다는 것은 명확히 드러난 사실이고요. 근데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사실은 그 핵심은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조이팔이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뭐 누가 저걸 찍었느냐가 중요한 것도 사실은 그 뭐 실제적으로 중요하지만 사실은 돈 문제입니다. 돈. 실제적으로 이 돈이 왜 몇 조가 되는 돈이 있는데 분명히 어떻게 못 찾고 있느냐. 그죠? 사실은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그 이경백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경백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그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애매하시겠지만은 그냥 들어주시면 그 우리나라의 룸사롱 문화가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이경백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북창경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이경백입니다. 하나 역사를 만들었군요. 그렇죠. 2차를 나가지 않는 저기 룸사롱 문화라는 것 자체를 만든 사람이 이경백이고 이경백이 사람이 웃긴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개인 재산이 조 단위가 넘는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시작이 삐끼입니다. 삐끼부터 시작했습니다. 삐끼가 시작해서 북창동을 장악하고 강남까지 진출해갖고 그 거의 현금만 수천억이고 조가 넘는다고 하면은 그건 뭐냐면 독특한 어떤 치부 방식이 있는 겁니다. 나름의 예. 돈을 불려나가고 돈을 숨기는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지금 정윤회 문건 사건에 그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사람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돈이 드러나지, 왜 돈의 출처가 드러나지 않느냐 하면은 이건 정확히 그 사람들만의 방식을 가지고 돈을 숨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여튼 선수가 돈을 숨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흔히 말하는 뭐 환치기 아니면은 차명계좌 이런 저 수준은 훨씬 그 위의 수준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명이나 환치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숨겨졌는가가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돈의 규모가 그렇게 숨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조 단위 돈을 숨기는데 어떻게 숨겨야 되겠습니까? 땅에 파묻을 수도 없고. 무식한 족보개들은 파묻습니다. 200억이나 300억 파묻. 그러니까 진짜 밭에 파묻습니다. 그래서 가끔 마늘밭에서 600억 나온 게 그런 겁니다. 실제로. 왜냐하면은 물가가 싸기 때문에 돈을 묻어도 5년 뒤에는 그게 인플레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묻습니다. 그 정도 규모를 숨기려면 그냥 뭐 몇 명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관여돼 있거나 힘센 사람이 관여될 수도 있다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냥 누구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보통은 좀 뭐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번개탄을 마셔야 될 단계가 되겠지만은 그 일부에서는 이게 이제 선거자금 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이전에는. 그러니까 루머일 뿐인 거죠. 이제. 루머죠, 루머. 네. 믿겨 살아야지. 그 100%님은 그거 안 믿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저는 저 믿지 않죠? 안 믿죠. 저도 절대 믿잖아요. 아니 선거 작업이라뇨. 아니 그러니까 루머 얘기가 나왔었냐 하는 말인데 이분이 그 지난 정권
이명박 정권의 핵심 인사들하고 지역적으로 가깝고 해서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루머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같이 찍은 사진들은 존재해요. 그거 루머 그건 아니에요? 루머가 아니에요. 사진은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명박 라인에 분명히 주요 인사들과 찍은 사진. 예전 방식으로 돈을 처리했을 방식이 아닌 새로운 어떤 방식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방식에 따라 처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이제 아마 수사팀이나 이런 데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한 치 앞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발도 못 들어가고 있다. 네, 왜냐하면 들어가면은 그게 어떤 지뢰밭인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군요. 그렇죠. 거기에 진짜 어떤 호랑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수사하는 사람들도 돈을 받고 입을 다물거나 그렇게 뇌물로 처리된 것도 있으나 예. 실제 수사하는 사람들 그 경찰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라고 그렇죠. 볼 이건 수 있는 어디로 터질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강태용이가 사실은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주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다가 벌써 뭐 다음 달에 들어온다? 다음 달도 못 들어온다? 아니 체포됐는데 왜 아직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범인 인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웃긴 얘기고요. 그건 핑계잖아요. 뭐냐면 한국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거는. 저 앞에도 그랬어. 2012년인가 공범을 그렇죠. 종범들이죠 밑에 조문애기들을 잡았는데 이 조문애기들도 들어오는데 몇 달이나 걸렸어요. 그때 당시에서는 뭐 총경급 그 이상의 경찰이나 검찰 간부들이 그거를 막았다는 증거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그것을 비춰봤을 때 없다고는 말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런 와중에 어제 누군가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 하나가 갑자기 빠져버린 거죠. 이제 외 조카인데 이 외 조카가 밀항을 하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 배를 중국에 가서 섭외해가지고 이 삼촌을 데리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목으로 1년을 살았어요, 징역을. 사망했다는 것도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이 조카가 같이 있다가 한국에 와서 사망했다고 친인척들 같이 들어가서 장례 이제 치르고 돌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2012년에 통화 내용 중에 보면은 뭐 돈을 줬는데 삼촌이 그 돈만 받고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화를 낸다. 아니 죽었는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녹취된 게 있어요. 피해자들이 녹취한 게. 그래서 이제 이미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도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이 외조카의 죽음에도 뭐 좀 의문점들이 당연히 많겠죠? 네, 이제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그 약을 그렇게 먹고 이렇게 죽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이제 자야 되는 거죠. 그럼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갖고 이제 자세가 흩어지거나 아니면 엎어지거나 그렇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수면제로 죽는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편안하게 기도가 확보되는 상태에서 죽는 경우가 많은 거고. 약물 중독으로는 엎어져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면제 같은 항우울제 같은 거에 의하면 이게 빠지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독극물이 돼야 되는 거죠. 아, 앞으로 엎어지려면? 그렇죠. 왜냐하면 갑자기 확 이렇게 이제 생명당체가 확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수면제나 항우울제로 미트라모라고 하는 그걸 하게 되면은 그 상황이 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첫 번째에 이제 일단 이 사건의 의문점이 첫 번째고 자세, 예, 사망 자세가 이상하다. 자세가 그렇고 이렇게 엎어져서 죽어서는 안 된다. 예,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부분인 거고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통 그런 자살을 할 때는 식은 장치,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무실 같은 경우는 잠겨져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으려고 하면 발견되지 않아요. 좀 늦게 발견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좀 또 걸리는 부분. 문을 열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거는 안으로 잠글 수가 없는 누군가가 만약에 죽였다고 하면은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나가야 되는 밖에서는 안을 잠글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방식의 이제 그 현장 분석에서 오류가 몇 개 안 맞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요. 또 도식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순 자살로 보기엔 석연찮은 짐들이 있는 예, 거군요. 지금 또 하나는 이제 그 유서 부분이 안 나타났다가 이제 뭐 문자가 지금 뭐 전혀 가족도 아닌 뭐 이상한 지인한테 몇 자 보냈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진짜 생명을 정리해야 되는 상태인데 그러면은 가족한테라도 문자를 보내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못 쓰더라도 문자를 보내더라도 가족한테 보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뭐 아빠가 미안해 아니면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하라 이렇게
뭐 딸이나 아니면 했는데 엉뚱하게도 이제 그 지인한테 보낸 문자에는 딸이 아른거린다.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딸이 아른거리면 딸한테 전화를 하고 죽는 게 맞는 거지. 뭐하지? 이건 그거 안 받았나? 근데 이제 그런 게 그러면 이 유서도 없고 문자야 뭐 누구나 누를 누구나 수 보낼 수 있는 있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죽는 사람. 그럼 좀 전화해봤을 거 아닙니까? 뭐 이 사람이 자살 징후가 있었냐? 근데 이제 그 기사를 보다가 자살 징후라고 나온 게 뭐냐면 최근에 화가 나 있었다. 그 돈을 많이 뿌렸을 수 있는데 그런 돈을 뿌린 대상들이 이걸 안 막아주고 있다. 화가 났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저는. 이거는 자살의 동기일 수가 없거든요. 화가 났으면은 그 응징하고 싶죠. 복수하고 싶고 막 까발리고 싶고 나 다 터트려버려 그럼. 김에 불을 지르거나 뭐 이런 거는 있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일정 정도 자살에는 분명히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정황상의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게 좀 웃긴 건 뭐냐면 첫 기사가 죽은 다음에 한 시간, 2시간 내에 뭐라고 나왔냐면 음독 자살로 나와버렸습니다. 맨 처음에는. 네, 그래서 그게 정확히 그 경찰서 발표한 거냐 했더니 뭐 얼버무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했다가 이제 그냥 뭐 자살로. 음독 자살 나왔다가. 왜냐하면 음독 주사라는 건 명확히 뭐 독을 먹고 죽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독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현장에는. 네, 현장에는. 그러니까 독인데 어떻게 알았냐? 그렇죠. 그럼 그게 독인 걸 어떻게 알았느냐? 네. 이렇게 돼버려야 되니까 이제 앞에 이미 뭐 약간의 그 언론한테 흘리는 것은 흘렸는데 수습이 안 되니까 뒤로 갔다 다시 지금 오는 형태가 되는 거 그런 정황하고 일단은 뭐 처음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정확히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죽을 이유가 없어요. 저도 그 말하고 싶은데 네. 감옥은 이미 갔다 왔어요. 이 일로. 무슨 이유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받아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이유냐라고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이팔 사건이 다시 불거지고 이 사람이 다시 검찰이나 경찰에 불려가서 얘기를 하면 중요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 전제는 강태용이 들어온다는 전제입니다. 왜냐하면 강태용이 오른팔 왼팔이라고 한 거고 그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진술의 입지가 바뀌어지는 거죠. 위치가 바뀌는 거죠. 저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가 났다는 것에 한 줄이에요. 최근에 화가 났다고 하더라. 왜 화가 났겠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다 막았는데 지금 안 도와주는 거야. 이 상황에서 지금 돈 그렇게 많이 썼는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 전화할 거 아니에요. 아니 너 100억 먹었잖아. 뭐 10억 먹었잖아. 20억 먹었잖아. 지금 안 도와주면 어떡해? 막 화가 날 거 아니고 열받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 죽자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위협을 느낄 사람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예. 심각한 이판 4판이야 그럼 나 다 까버려?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도 이 사건이 언급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강태용 어떻게 되느냐, 언제 국내로 송환되느냐 했더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금방 소환될 거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런 식의 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네. 큰 사건들을 해결해내는 정권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이 정권의 의지가 여기 뒤에 담겨 있는 게 아닐까. 뭔가 이렇게 딱 해결했다고 보여줄 수 있는 사건 없냐? 사실은 이럴 때쯤에 그 전 정권의 비리를 탁 털면 예를 들어 이명박 MB 탁 털면 인기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명박을 직접 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뭔가 있어서 이런 걸 자잘자잘한 걸 지금 모아가지고 물론 여기에 사기를 당했던 개개인들은 굉장한 사건이고 해결돼야 되는 액수이긴 하나 정권 입장에서 보면 자잘자잘한 사건이거든요. 이것들이 다. 이게 전면으로 나온 이유가 그런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 게 이제 이태원 사건하고 지금 조이팔 사건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또 이제 엊그제는 삼성 라이온스 투수들 나타나는데 그 자리에 이제 그 기업인들이 같이 연결돼 있고 유명 탤런트가 같이 연결이 돼 있어 갖고 그 전반적인 이제 기업인 사정,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이 정권에서 얘기하기는 전반적인 사정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자 한다라고 의도가 명확히 깔려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깔려 있는 몇몇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좀 있었던 사람들이 연결돼 있어 갖고 예전에 좀 있었던 사람 누구요? 말하자면 비박계죠, 비박계 쉽게 말하면. 아, 비박계. 비박계나 이제 그러니까 비박계하고 연결된 기업인들이 그렇죠.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연루되어 있어 그래서 사정 분위기 만들려고 하고 그렇죠. 조이팔이나 이태원도 그런 분위기 속에 다시 소환된 사건이 아니겠는가 하는 저의 추정에 대해서 지금 맞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어제 그건 그냥 두 분의 생각인 거죠? 어제 그저께 전화를 받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 관련된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연예인도 아니고 연예인 관련된 사람이요? 이제 갑자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예. 왜 연예인들을 칠라 그러지? 라고. 아, 요즘. 예. 말하자면 찌라시에 도는 게 왜 현실화 시키려고 하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연예인들이 약점이 한두 가지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느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건드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그런 사람들은 전화 한번 받는 게 굉장히 두렵거든요.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이 쭉 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어차피 뭐 아시다시피 정기적으로 한 번씩 치잖아요. 정권이 어려워질 때마다 치고 있는데 요 시기가 아니겠는가. 근데 이제 그게 뚜렷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라는 것 자체는 이게 사실은 생물이라서 그렇죠. 건들다가 엉뚱한 데 터져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때는 막으려고 하면은 이게 엉뚱하게 터져버리니까 잘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 그런 수사당국의 그런 쪽을 예전에 중수부를 둔 이유가 그런 것들이죠. 기획수사하는 거죠. 그래서 딱 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고, 뭐 이제 특수수사과나 이런 걸 두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직계를 거기다 박아갖고 사건을 이제 마사지할 수 있는, 관리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하면은 누구는 치고 누구는 안 치고, 예를 들면 같은 마약 사범이라 그래도 누구는 사유라고 안 치고 이렇게 이건 치고 이렇게 뭐 이런 그런 수법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거 말하자면은 아니 쳤잖아요. 쳤나요? 네. 누굴 말씀하시는지 전 얘기 안 했는데. 네. 또 다른 사위도 있군요. 아니 모든 결혼하는 사람 누군가의 사이니까요. 아 그렇죠. 네. 마사지는 많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지금이 그 마사지 국면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니까 조심하는 것 같아요. 조심하기는. 특히 이게 단위가 크고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태생됐는지를 아마 이 사람들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이팔 그 강 씨 최근에 체포돼가지고 2인자라고 실제 2인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2인자라고 체포돼서 공안이 데리고 있는 그 강 씨가 지난 예를 보면 3개월 이상 잡혔는데 그냥 안 들어오는 거예요.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밖에 있으면서 사실은 우리 검찰에 가서 뭐 예를 들어 조사를 좀 해보고 조율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나리오를 좀 맞춘다든가 뭐 우리 검찰이 그럴 일은 없겠죠. 아니 거기 가서 저 외사관들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수사의 전 단계. 네. 네. 그래서 뭐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눈 보고 네. 어떻게 할래? 묻습니다. 그러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정상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수사를 하니까요. 아니 제 말은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하지 이런 단계로 나아가는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전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다는 제가 물타기 하기 위해서 얘기를 부끄럽습니다. 좀 하면 예전에 2007년에 김경준 씨 같은 경우에 송환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법적 절차들이 되게 까다로워서 오래 걸렸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딱 정해진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범인은 굉장히 쉽게 데리고 와요. 근데 어떤 거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의지다 이거는. 중국에서는 혹시라도 이렇게 내주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하거나 그런 건 아닐까요? 그냥 제 생각에.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절차대로 가는데 원래 그 절차를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쪽이 한국에서 급하니까 빨리 좀
합시다라고 하면 이제 축축했는데 여기는 그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럼 뭐 그래 급한 게 없나 보지? 계속 그냥 원래대로 가는 거죠. 원래대로라는 게 욕을 하지 않으면 줄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게 이제 지금의 상황인 거죠. 좀 오래 걸릴 것이다. 오래 걸리고 뭐 지금 2달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거보다 급이 떨어진 2인자 아닌 급이 떨어지는 그 하수인들도 3개월 이상 있었어요. 더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잊어버릴 때까지. 네. 그래서 거기서 이 사건을 또 식중독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사건은 영원히 묻히는 거죠. 근데 액수가 너무 크니까 무섭기도 할 것 같아요. 액수가 너무 크니까 사실은 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서 거의 말단에 해당되는 8급도 7, 8억을 받았다는데 권 총경한테 준 게 다 수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길 뇌물을 수표로 줘? 네. 웃기죠. 네. 근데 거긴 그렇게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뇌물이 아니라 쥐약이든 쥐약. 그래서 이거를 딱 수표를 줬을 때 그 정확히 그 기소 사실에 나옵니다. 권총경한테 9억을 수표로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것을 현금화 시키려면 다 흔적이 남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코가 낀 겁니다. 그 받는 즉시. 일부러 수표로 준 거군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의 흐름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는 거고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사 수사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안 하는 거는 왜냐하면 그 돈을 먹은 사람들이 그 개선 라인에 이렇게 쭉 있다고 보면 옛날에 무궁화 3개면은 지금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죠?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 진척이 없는지에 대한 제가 뇌물을 받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죠. 그냥 시간상 흐름을 말씀만 드린 겁니다. 전 잘 모르겠는데. 그죠? 모르시죠? 이제 보통 거기에 중요한 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왜 조카의 그 통화 녹취록에 보면 삼촌이 경찰총장하고 친해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5년 내로만 감옥을 갔다 오는 거면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들을 본인도 죽을 때까지 중국에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맨날 도망다니면 그것도 괴로운 일이니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이런저런 손을 막 썼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 유병헌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유병헌 방식이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흔히 말하는 민자당 재정위원으로 쓱 가버리죠. 그 전에는 사이비 교주였다가 이게 이제 신분 세탁을 즉 하는 겁니다. 방식이 예를 들면 이제 방식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세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지죠. 돈이라는 게 강력한 힘을 가지죠. 그 돈에는 누구 돈이 있냐면 아랫사람들한테 줄 돈과 윗사람들한테 줄 돈이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액수가 많은 겁니다. 그 통화 녹취록이 또 보면요. 변호사한테 뭐 33억 어쩌고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죠. 변호사는 흔히 말하는 브로커로 기름칠하는 사람이 30억을 받았다고 하면은 위로 올라가면 그렇죠. 말이죠. 다른 그 본체는 10배는 되겠죠, 사실은. 뭐. 네. 그래서 그 사건이 그만큼 더딘 겁니다. 더디고 그리고 저는 더 웃긴 거는 뭐냐면 그 피해자가 제일 많은 지역이 대구 지역입니다. 근데 대통령 지역이 대구인데 왜 그걸 해결 안 하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긍휼히 여겨. 너무 바쁘셨나 보죠. 편집해 주세요. 자, 원하는 건 다 얻은 것 같고요. 저는 절대 번개탄을 안 삽니다. 단순히 근데 그 사건 그 자체의 진실을 넘어서서 그 안에 뭔가 정치적 맥락이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저희는 100% 운임을 부를 것이고 그때마다 나와서 이렇게 죄를 짓고 돌아가 주세요. 살아있으면 나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자, 미친 김감독 순서인데요. 그 전에 지난주에 헬프 시리아 기획 팀장을 하고 있는 압둘, 현재 시리아에 가 있는 그 방송 이후에 어제까지 대략 5천만 원 육박한 돈이 모였답니다. 시리아에 갔다 다시 동생 데리러 간 거잖아요. 압둘이. 갔다 오면 또 이야기가 있겠죠. 자, 미친 김감독 나와주세요. 어제는 처음으로 제가 가설을 들었는데 그 가설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정보들, 그 이전에는 그 의미를 몰랐던 정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오랜 기간 조사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 가설이 하나 등장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설이라는 걸 전제하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설은 세월호가 어떻게 침몰하게 되었는가 그 그렇죠. 가설인 거죠. 그렇죠. 자, 들어보자고요. 어떻게 그 결론, 그 가설이 성립하게 됐는지. 자, 제목 앵커의 비밀이에요. 예, 자, 앵커의 비밀이에요. 오늘 챕터. 대해전의 미스테리. 예, 그동안 이제 미스테리들이 있었는데 그걸 한 4개 정도로 큰 카테고리로 나눴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초반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왜 이렇게 섬에 가깝게 항해를 했냐. 이게 KBS에서 나왔던 건데 11일,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직전에 정상 운행을 했을 때 항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 그리고 제가 이거 레이더로 그 11일 항적까지 다 봤거든요. 진짜 매끄러워요. 배가 사고가 없는 날은 그냥 쭉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병풍도에서 변침하는 과정 보면 거의 직선으로 가면서 살살 변해요. 여기지. 예, 거의 회전 안 해요. 살살. 회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왜냐면 제주도가 멀거든요. 아래쪽. 네. 갑자기 돌아야 될 이유가 없어. 아,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자, 근데 이건 정부가 발표한 항적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 우리가 조작됐다고 말하는 이게 마사지가 됐다고 말하는 그 항적 기준으로도 배는 이상하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예, 갑자기 좌로 이게 잘 표현했는데 KBS가 좌로 가죠. 중간 이 맹골도와 병풍도 사이에서 여기가 맹골도고요. 예, 그 병풍도 사이에서 중간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버려요. 좌회전을 하질 않나. 좌회전을 할 거면 왜 이렇게 오른쪽으로 많이 꺾어갖고 섬에 붙어 갔다가 다시 보세요. 좌회전하고. 배가 이렇게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붙어서 가고. 그리고 배가 왜 이렇게 섬 옆으로 가냐고요. 그렇죠. 첫 번째 가졌던 의문은 왜 섬에 가깝게 움직였을까? 네. 이런 의문을 가졌단 말이죠. 네, 특히 병풍도. 실제로 이 초기에 수사했던 수사관도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네. 4월 사고 다음날 베테랑 수사관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읽어주시죠. 예, 항해사 박한결한테 이제 했던 그 수사에서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저번에 소개했는데 하여튼 병풍도에서 화도 우측을 경유하여 제주 항으로 갈 경우 병풍도를 벗어나서도 망망대해다. 그러니까 앞이 턱 트여 있으니까요. 병풍도를 한참 지나서 자연스럽게 변침해서 항해해도 되는데 굳이 병풍도를 지나기도 전에 급변침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대해서 항해사 박한결은 실제 그때 배를 몰았다. 처음에는 묵묵부답으로 나오다 계속 수사관이 물으니까 변침점이라서. 아니 배가 여기는 망망대해인데 돌아도 여기서 돌면 되는데 그렇죠. 왜 굳이 여기서 돌았냐고 섬에 가까이서. 너무 가깝게 돌았거든요. 근데 둘라이 선장님이 굉장히 CNN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셔요. 사실은 정부가 지금 발표한 지점도 섬하고 가까운데 그보다 더 가깝다는 걸 둘라이 선장님이 CNN에서 증언하셨거든요. 여기 지도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11사초짜리니까요. Moon had been tracking the Sewol earlier that morning as it was on his radar. He says the ship suddenly made a sharp right turn at a very slow speed. The ship's tracking system, the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was off. 자, 요 내용인데 네. 보시면 선장님이 화면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해도 위에 뭔가 그리고 있죠. 이렇게. 예. 사고 좌초 지점이라고 써놨어요. 네. 당일날 가장 가까이에서 본 선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배가 어디서 돌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레이더로 봤대요. AIS가 세월호에서 안 나와서. 레이더로 봤고 네. 그것이 어디인지 그 해도 위에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봤으니까. 그렇죠. 그걸 표기해 갖고 폴라 이 기자한테 외국 보여준 기자한테 이게 그 해도예요. 아까 선장님. 화면에 나왔던 그거를 그 해도상에 실제로 표시를 하면 여기 네. 잘 안 보이니까 저희가 똑같은 해도를 구해서 이 해도는 어차피 항행으로 파는 해도가 있거든요. 똑같은 해도로 해서 그대로 잘 선장님이 보이게 표시를 하면 예. 선장님이 레이더에서 봤고 육안으로도 확인한 그날의 세월호가 돈 지점은 여기래요.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건 여기예요.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 이 헤더가 위쪽으로 당겨진 것 같다는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여기가 되면 뭐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 섬에 훨씬 더 가까워지고요. 또 하나의 차이는 여기는 수심이 52m인데 여기는 해도상에 보면 수심이 25m예요. 22m요. 22m? 예. 실제로 세월호가 침몰을 한 지점은 어디입니까? 저 한참 위로 올라가요. 네. 배가 이렇게 표류해서 올라갔다고 하죠. 쭉. 네. 근데 여기가 배가 이제 넘어지게 되는 회전이 일어난 네. 지점인 거죠. 선장님 그러니까 그걸 좌초라고 표현하시고 좌초 지점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원의 중심도 표시해 놓으셨더라고요. 아시겠죠? 만약에 수사관이 이 사실을 또 알았다면 아, 이렇게 얕은 곳을 이렇게 섬에 가까이서 왜 돌아갔냐고 했겠지. 저도 이제 조금 귀동냥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변침하는 사람이 섬에 이렇게 가까이 와서 얕은 곳에 가서 변침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겠죠. 근데 저쪽으로 위치가 정해지면서 그나마 넘어가 버린 거죠. 세 번째 의문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생존자들도 만나고 하면서 이제 김 감독이 알게 된 사실인데 예. 그리고 진술서라든가 지금 이것들은 문서에 다 나와 있고 법정에서 됐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인터뷰만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뭐냐면 여기 소파가 이건 거꾸로인데 배가 왼쪽으로 확 기울 때 저쪽이 왼쪽이거든요. 이 CCTV 상에서 보면 저쪽에 문이 있어요. 이쪽이 바다예요, 그러니까. 예, 안내 데스크가 있고 여기 바로 CCTV 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저 로비에 앉아있던 분이 요분이 확 기울 때 보통 쓱 기울면 그러다 뭘 붙잡거나 할 텐데 너무 빠르게 기울어서 왼쪽 출입문 저 화살표 방향으로 가서 거기 문이 날아갔대요. 있거든요. 나가서 바다에 떨어지셨답니다. 이분이 사실은 첫 번째 희생자예요. 예. 배가 침몰하기 전에 배가 기울 때 이렇게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배가 기운다고 했으면 뭔가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은 여기서 날아가서 표현하기를 날아가서 바다에 떨어졌고 이분은 아직도 못 찾았어요. 첫 번째 희생자예요, 사실은. 예. 그렇죠. 회전 때. 두 번째 이분들 이제 같은 소파에 계셨다 보는데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서 여기 난간이 있거든요. 배에 있는 난간. 예, 네. 난간에 부딪혀서 갈비뼈가 부러졌답니다. 이분은 난간에 부딪혔기 때문에 살았죠. 갈비뼈 그렇죠. 부러졌죠. 그리고 이게 가장 최근 김 감독이 들은 증언인데 네. 설명해 주세요. 자기 방에서 이건 단원고 학생이에요. 여학생인데 방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빨리 기울면서 자기가 방에서 튀어나와서 복도를 지나서 다음 방 다른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날아가서 거기 벽에 부딪히면서 애가 머리를 부딪히면서 여기가 피가 흥건해서 그날 구조돼 갖고 병원으로 후송됐거든요.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갈 정도로 확 기울었다는 건데 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배가 회전을 하면서 기울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장님은 배는 느린 속도인데 날카롭게 돌았다 그러니까 빨리 이게 뭐라죠? 작은 원을 그리며 돌았다는 거거든요. 날카롭게 확 돌았다는 거거든요. 생존 학생들의 이야기나 스님들 이야기를 보면 그 지점에 날아갔다고 해요. 탕 한 거죠. 그 정도로 순간적으로. 빠르게 기울었다는 얘기예요. 승객 2는 승객 2를 목격하거나 기억하거나 합니까? 목격했답니다. 여학생들도 자기가 부러져서 있는데 여학생들이 훅 와서 난간에 부딪히는 거 바다로 날아온 거 그걸 지금 봤답니다. 계속 나왔던 의문은 그렇게 큰 배가 그렇게 빠른 각도로 날카로운 각도로 돌아서 어떻게 넘어질 수 있는가? 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점이 또 하나 있어요. 의문점은 이건데 정부가 AS를 되게 처음에 막 요만큼 발표해놓고 그 다음에 요만큼 보강하고 그래놓고도 계속 고쳤어요. 수정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막 법정에서도 막 변명하고 그랬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트러블 메이커가 뭐냐면 요 세 점이에요. 요 세 점에
AIS 수치가 이상해요. 이것 때문에 막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그랬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문워크라고 예, 정부 발표 AIS에 따르면 배가 뒤로 가는 지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고치고 나선데 결국 고쳐서 문워크로 만든 건데 그 전까지 유지한 걸 보면 배가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던 배가 역회전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억하시죠? 예. AIS 조작된 게 맞다고 할 때 예,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보여주세요. 이 AIS 영상대로 배를 돌리면 어떻게 가냐면 반시계로 딱 꺾어져요. 툭 뒤로. 이건 초현실적인 거거든요. 가던 배가 뒤로 꺾인다는 건 무슨 다시 보세요. 뒤로 가요? 뒤로. 배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한번 튕기잖아요. 이런 AIS가 나왔고 이 AIS를 보고 김 감독은 조작을 하려면 제대로 하지 하면 우리가 조롱을 많이 했었다고요. 기억하세요? 정부에서는 그때 자이로스코프가 네. 나침판이 뭐 오동작이 일으켰다느니 막 이런 설명들이 등장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아 그리고 참 이상했던 게 뭐냐면 나중에 해심원까지 가갖고 아시겠지만 겨울에 해심원까지 가서 이거 검찰이 업체 둘을 불러놓고 서로 얘기하고 그거 확정하고 그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해심원까지 가서 이 문제를 고치려고 뭐 수신 시간 기준이다 하면서 막 수치를 바꾸더라고요. 이상한 기준으로 수신 시간이라는 괴상한 말을 만들어내서 그걸 보고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왜 이렇게 신경 쓰지? 처음에 잘 만들어 놓지 왜 이렇게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정부 차원에서 처음에는 나침판 잘못이라고 했다가 그걸로는 해명이 안 되니까 뭐 업체들도 불러놓고 여러 가지 설들을 만들었다고요. 근데 오늘 얘기할 가설에 따르면 이건 조작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배가 역회전했을 수도 있다. 전체적인 시간대나 뭐 이런 건 조작이 맞아요. 조작이 맞는데 사실은 이걸 조작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죠? 조작하려면 했을 텐데. 그러니까 처음 발표할 때 잘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걸 해놨기 때문에 바꾸지를 못하고 계속 간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앞에 다른 부분을 바꾸는 부분도 있는데 여하간 정부가 발표한 공식적인 내용에 이해 안 가는 튕김이 하나 있다고요. 네. 이게 레이더를 보고 했건 뭘 보고 했던 간에 튕김이 하나 존재한다. 배 행적상에. 그래서 이 튕김은 조작하다가 실체한 게 아니냐고 처음에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처음에 발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해명으로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앵커에서 뭘 발견했기 때문에 앵커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세월호 앵커는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되게 커요. 이렇게만 하세요. 시각적으로 굉장히 크고요. 실제로 크고 그리고 이 앵커 가판을 통과해서 다시 그 내부로 들어가는데 이걸 펼쳐놓으면 쭉 내면 거의 100m가 넘어요. 이 쇠사슬로 돼 있고요. 이게 100m가 넘는답니다. 예, 이렇게 세보니까.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25m 간격마다 흰색 페인트를 칠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쪽 항해 관계자님들이. 이렇게 해갖고 얕은 곳에 갈 수도 있고 깊은 곳에 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돌려갖고 그 흰색 페인트를 보고서 몇 미터를 풀지 이런 걸 결정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세월호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 쌍둥이 두 개 앵커가 존재하고 다시 존재하고요. 예, 그다음에 출항할 때 앵커 상태로 보면 굉장히 검은색에 깨끗해요. 왜냐하면 2014년 2월 정기검사 때 앵커와 체인을 다 깨끗하게 세척하고 일정 간격마다 도색도 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 출항 당일 4월 15일이니까 되게 깨끗하더라고요. 4월 15일은 이날 밤에 배가 떠나는 겁니다. 당일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거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가판 상황인데 가판인데 요 마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수구처럼 이렇게 쑥 들어가갖고 조기로 나오는 거예요. 예, 거기로 나와갖고 요 바퀴에 거대한 톱니바퀴 같은 데 걸려갖고 수직으로 해서 안에 체인 룸이 있어요. 동영상으로 보여주시면 되잖아. 예, 예, 한번 내리는 거 그리고 앵커 고정하는 거, 앵커 올리는 거 세 개를 한 50초짜리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중력으로 그냥 툭 떨구는 거예요. 그리고 올릴 때 한번 보세요. 올릴 때 이렇게 물이 나온대요. 예, 물이 나와요. 이게 재밌게. 이게 고정돼요. 각댐에 딱 자기 자리를 잡아요. 이거고, 앵커 올리는 걸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고압의 물을 쏘는 이유가 이 머드 때문에 그렇대요. 심해 갔다 나오니까 끈적끈적한 게 달라붙어 있어요. 검은색 다시 이렇게
닷에 그러니까 그 사슬 사이사이에 바닥에 그렇죠. 그 끈적끈적한 뻘. 네. 네. 회색 어들. 뻘들이 이렇게 진흙이 단뜩 붙는데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나르게 두면 꽉 네, 굳고 굳어버려가지고 뗄 수가 없대요. 네, 그래서 그래갖고 올라올 때 물로 예, 물로 세척한다. 청소하고 전기 감소한 때는 아주 깨끗이 닦고 청수로 닦고 뭐 그런 자, 다음에 그게 닷에 대한 기본 정보고. 예. 근데 이제 김 감독이 이제 또 모든 영상을 뚫어지게 보다가 뭘 발견했냐면 CNN에서 둘라에이스, 그러니까 이 CNN 영상은 해경이 오기 전이에요. 35분 이후. 35분 이후. 둘라에이스는 9시, 거기 계속 있었고, 이 영상은 9시 14분쯤에 찍은 영상이라는 거예요. 예, 한 10분쯤부터 쭉 와갖고 14분쯤 계속 찍은 것 중에 후반부에서 캡처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출항 전에 찍었던 그 선명한 그 네. 사진을 보면 다시 이런 모양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에 안 보인다, 이게 잘. 이게 근데 해상도가 낮아서 그런 건지,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 뭐, 빛의 반사, 흔히 잘 나오는 게 빛의 반사 아니야. 마치 때도 맨날 빛의 반사라며. 빛의 반사 때문인지, 이게 이런 걸로는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김 감독이 이제 파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다시 잘 나오는 사진을. 그래서 원본을 되게 찾고 싶어서 그러다가 아예 둘라의 선장님을 만나러 가자. 그렇게 했는데 잘 만나 뵙기가 힘들었는데 둘라의 선장님이 언론사에 제공한 사진을 입수하게 됐습니다. 네. 예. 자, 보세요. 요 사진은 너무 날라가 잘 안 보이는데, 예. 이 위치에 다시 보여야 되는데 다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사진이 있었어요. 예, 더 잘 나온 각도. 또 하나의 사진을 보면 배가 이제 지금 누워 있거든요, 이미. 누워 있는데 여기에 보세요. 여기가 다시 있어야 되는데 구멍만 보이죠. 이건 다시 달려 있어요. 예. 다음 비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이게 좀 잘 보이네요. 이렇게 안 보이죠, 다시. 다시 안 보여요, 한마디로 말해서. 잘 보이는 사진으로 봤는데 다시 안 보인다고. 좋은 해상도의 사진으로 세월호가 누워있는 9시 32분경, 아직 해경은 도착하지 않았어요. 헬기가 막 도착한 상황, 헬기 보이죠? 헬기가 그 여기 상황에서. 도착했어요. 근데 헬기는 이걸 찍을 수가 없지, 각도상. 예. 그 각도가 보이는 둘라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보인 거예요. 근데 여기를 봤더니 다시 안 보여. 저기서 안 보인다면 다시 내려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두- 어디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들어갈 수는 없죠. 이게 여기 내려가 있거나 예, 지금 막 올라오는 상태거나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나, 왜냐면 이건 스틸 사진이니까. 그렇죠. 혹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회색 머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회색 머드가 묻어서 예를 들어서 저 배경의 회색과 지금 좀 묻어서 잘 안 보인다든가. 그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상황이든 간에 다시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계속 다시 안 보였을까? 또 찾아본 거지? 찾아봤더니 한 35분경 보니까 왼쪽 다시 보여요. 이건 헬기에서 찍은 건데. 이거는 이제 해경이 도착한 이후에요. 네. 그 중에서 헬기가 찍은 사진 중에 다시 좀 보여요. 예. 그리고 이 배가 뒤집어져요. 10시 반경에는. 그때는 둘 다 나오잖아요. 바닥이. 그때는 다시 명확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상으로만 보면 9시 30분 경까지는 다시 잘 안 보인다고. 25m를 몇 분에 올린다고요? 5분. 5분 사이에 그냥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사진 찍었을 때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하간 여기서 중요한 건 그 32분 시점에 찍은 사진에는 다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내려가 있거나 사용되었거나 하여튼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조합하기 시작한 거야, 김 감독이. 왜 섬에 가까이 갔나라는 것도 혹시 그 섬에 가까이 가면 아까 22m라고 그랬잖아요. 잠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망망대해에 가면 깊어지거든요. 예, 근데 깊은 곳에 가지 않고 이렇게 22m에 이게 상상도긴 하지만 높이를 거의 맞춘 거예요. 이렇게 낮은 지점으로 갔어요. 여기 서면 아까 25m 혹은 한 30m 정도만 풀면 바닥에 닿을 수 있거든요.
그걸 끌고서 쭉 달려버리면 여기 가까이, 그러니까 앵커를 만약에 사용하겠다라는 선원들의 계산이 있었다면 가까운 데로 가야 돼요. 그게 좋으니까, 유리하니까. 이걸 갖고서 여기서 22m 위에서 돌면 저희가 항해사를 분을 만나서 이렇게 취재를 하니까 달리는 상황에서 앵커가 늘어져 있으면 좌측에 이제 저항을 받을 것이다. 바닥을 끌면서 가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융기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만나면 잘못하면 걸리기도 하지만 보통 이렇게 툭 치는 순간 말하자면 배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노상하게 뭐가 탁 걸리면 이렇게 채버리는 거잖아요. 뒤에서. 왼쪽으로 확 기울어 버리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아이들 로비에 있던 승객이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역회전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튕기는 거죠. 그게 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갔고, 그래서 돌았고, 그래서 앵커가 보이지 않았고, 이 가설이면 사실은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나왔던 정보들이 일관되게 설명되는 가설이죠. 그런 가설을 세웠을 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한 여러 가지가 하나로 엮여져서 네. 사실은 다 낮게 였을 때는 설명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가설이긴 해요.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배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썼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가설은. 근데 그러면 이 가설에서 잘못된 지점을 누군가 또 반론을 제기해주면 김 감독도 거기서 또 도움을 받아서 허점을 메꾸거나 다른 정보를 찾겠죠. 근데 왜 제시할 만한 가설이라고 저는 또 생각했냐면 이때까지의 정보들의 취합과 이것을 설명해내는 방식도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지만 제가 김 감독한테 끊임없이 제기했던 문제가 하나 있어. 왜 일부를 땡겼냐고. 지금 에이아스 정보나 이런 정보들이 대략 1분 정도가 땡겨졌어요. 그거는 여러 차례 방송 내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몇 초죠? 52초인가? 58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말하는 거 57초. 여러분 저기 정부가 발표한 항적도에 이 말씀 간략히 드리면 두 그룹이 있어요. 사고 시간도 틀리고. 근데 양자 차이가 1분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 시간보다 제가 이 설명 전에 드린다면 실제 사고 시간도 그렇고 정부는 1분 당겼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그 얘기도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일관되게 1년여 넘게 김 감독이 분석하고 제기했던 것 중에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항적, 정부가 발표한 시간이 실제 시간보다 1분 정도 앞당겨진 것 같다. 위치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속도가 뭐 조작됐다니 뭐 다 얘기했는데, 근데 1분이 앞당겨진 것 같다. 대략 58초. 1분 정도가 앞당겨진 것 같다라고 분석 결과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나와요. 김 감독의 분석 이때까지 따라오자면 위치를 바꾼다든가 속도를 바꾼다든가 수치를 장난친다든가 이런 건 이해가 가요. 근데 왜 앞당길 필요가 있었지, 시간을? 그리고 왜 해도를 이렇게 당겼지? 해도를 당기면서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기면 위치가 바뀌잖아요. 거기까지 도달할 시간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이 바뀐 건데 왜 이렇게 당길 필요가 있었냐고 끊임없이 물어봤는데 저는 이 가설을 듣고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냐? 정부는 여기라고 발표했지만 여기서 자빠진 거예요. 전문가들이 배가 여기서 자빠졌다고 하면 큰일 나죠.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단순 사고라고 절대 여기지 않죠. 이 큰 배가 이 섬 바짝 붙어가지고 여기서 왜 돌았어? 여기서부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단순 사고라고 하기에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획 돌았다고 말하기에는 섬에 너무 가까이 붙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위로 당겼어요. 정부 발표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위로 당겨진 부분들 계속 우리가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왜 저기도 나왔었잖아요. 등대. 생각나세요? 전자등대 위치 바뀐 거? 김 감독이 거기 갔다 왔잖아. 그러면서 등대가 절벽으로 가버렸어요. 기억나시죠? 그것도 다 이렇게 당겨진 거의 결과란 말이죠. 왜 당겼냐? 여기서 배가 돌았다는 거를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배가 마지막 순간 어떻게 침몰했는지 그 가설 첫 번째를 김 감독이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설이면 지금까지 설명되지 않았던 혹은 논리적으로 왜 그랬어? 라는 의문에 어느 정도 답을 제시하는 가설이다 이게. 그리고 그 펀딩도 5분의 4까지 왔어요.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김 감독도 이제 종합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하는 단계로 점점 스테이지로 돌입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응원을 부탁드리고 공지 얘기하고 끝내죠 이제. 다음 주 방송은 10월의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홍대 앞에 한겨레 한겨레에서. 카페 후에서 녹화를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주일 후에는 한겨레 카페 후에서 뵙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